안녕하세요. 저는 60살의 여자이고 일하다 쉬는 시간에 간간히 유튜브 보는 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맨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왔지 제 이야기는 처음 해보는데요. 워낙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스럽고 일자무식인 제가 맞춤법도 많이 틀릴 텐데 그래도 차분히 제 이야기를 한번 써내려 가보려고요. 저는 4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맨날 몸으로 하는 노동을 해왔고 결혼을 했어도 비슷한 처지의 남편과 함께 굳은 일을 해왔어요. 그 시절엔 누구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화목하기라도 하면 힘든 건 다 잊고 위안받으며 다가올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살게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남편이 좀 늙어서 성격이 젊었을 때보단 유해졌는데 젊었을 땐 워낙 괴팍하고 말도 안 통해서 위안은커녕 그 양반 비유 맞추는 데만 급급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한 번은 남편이 저를 막 불러서 자기 양말을 벗기라고 하는 거 제가 남편한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걸 왜 나보고 벗기라고 하냐고 중얼거렸다가 그날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저보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었다고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몰라요. 그땐 저도 이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싶어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평생 제가 속상한 건 그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항상 속으로만 삭히고 나 혼자만 힘들면 그만이다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친정어머니한테나 이런 속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어머니는 딸이라도 하나 낳으라고 자식이라도 있음 위로가 되고 남편 못난 것도 다 용서가 되니 자식을 낳으라는 말밖에 해주시는 말이 없었죠. 엄마 말대로 저는 2번의 유산 끝에 아주 천사 같은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은 워낙 애를 안 좋아해 지 자식인데도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딸이 태어난 순간 이제야 내 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없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렇게 전 저희 딸만큼은 저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애지중지 열과 성을 다해 키웠어요. 딸 하나만 낳아서 딸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었죠. 돈을 벌러 다니면서도 주말이 돌아오면 그 어린 딸을 등에 업고 들이고 산이고 바다고 혼자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며 딸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려고 엄청 다녔어요. 딸이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딸과 옛날 얘기를 하면 저나 딸이나 그 시절이 제일 행복하고 좋았다고 할 정도였죠. 저는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에게 바라는 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것보단 건강하고 본인이 행복해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즐겁게 엄마처럼만 안 살았으면 했죠.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딸과 어긋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딸에게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들키면서부터 딸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되었죠. 제가 딸에게 제 자격지심 때문에 직업을 속였는데 그때 제가 가사도우미 일과 건물 청소 일을 했었어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는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오후에는 건물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딸한테는 조그만 무역회사에서 영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제 거짓말이 들통난 건 절망스럽게도 제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딸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전 일부러 일을 구할 때도 딸과는 절대로 마주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부부 주인집 손녀딸이 저희 딸이랑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였던 겁니다. 게다가 원래 그 시간이면 딸도 학교에 가고 없는 시간인데 하필이면 그날이 시험 기간이었고 오전에 시험을 치르고 난 딸이 함께 시험 공부를 하러 친구 할머니네 집에 온 거였죠. 저희 딸과 그 집 손녀딸은 학교는 다른데 시험 기간이 겹쳐온 거였다고 하더군요. 집주인 손녀딸은 저도 가끔 마주쳐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그 손녀딸이 저희 딸과 학원 친구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양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머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주인집 할머니 발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딸과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제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최악의 모습을 딸한테 들키고 만 겁니다. 딸은 순간 몸이 얼음장처럼 굳었고 저도 딸을 본 순간 너무 놀래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떨어뜨린 걸레를 제 쪽으로 발로 차며 더럽게 이걸 왜 떨어뜨리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 그 소녀딸이 제 딸에게 저 아줌마가 내가 말한 그 아줌마인데 저러고 맨날 우리 할머니한테 혼난다니까. 에효 나이 먹고 왜 저렇게 혼나고 살아? 학급 일하면서 살아서 저런가? 아줌마 그거 다 치우고 나서 깨끗한 손으로 우리 방에 음료수랑 먹을 것 좀 갖다 줘요. 우린 들어가자 지혜야. 원래 싸가지 없는 주인집 소녀딸이었지만 제 딸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 저는 심장이 요동을 쳤고 딸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딸이 시뻘개진 얼굴로 그 애한테 갑자기 집에 일이 있는 걸 까먹고 있었다며 오늘은 그냥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끝까지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갔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는 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혹여나 그랬다간 주인집 소녀딸이 저와 딸 사이를 의심이라도 할까봐 딸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일은 끝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딸이 전화를 받질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까지 꺼먹는데 저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고장 집으로 가서 그날 저녁까지 딸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딸은 밤 11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절 보자마자 막 쏘아붙이더군요. 엄마가 왜 얘나 할머니네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 엄마 회사 다닌다며? 여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짜야?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거짓말한 거 잘못했어. 너한테 변명할 것도 없이 미안해. 여태 어디 있다 온 거야?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나가 자기 할머니네 가정부 욕할 때마다 나도 같이 욕하고 같이 욕보고 했는데 그럼 여태 내가 엄마 욕을 하고 엄마 욕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 만약에 예나가 그 사실 알아버려서 걔네 학교랑 우리 학교까지 소문 다 퍼지면 어쩔 거야? 그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선 딸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너무 격했고 너무 거셌어요. 제가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딸의 귀엔 제 사과와 제 변명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딸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고 빗나가기 시작했는데 제 말은 아예 듣질 않았어요. 이미 거짓말쟁이가 된 제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그렇다고 딸이 남편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딸을 훈육한답시고 매를 들고 손을 들었는데 그럴수록 딸은 더 어긋나고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소위 말하는 문제화가 되어가고 있었죠. 훌륭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는데 그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담배를 피우고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는 친구를 때려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전 그때마다 학교로 불려가 선생님에게는 잘못했다 빌고 피해 학생에게 무릎을 꿇고 그 부모에겐 석고대죄를 했어요. 한 번은 피해 학생 부모가 저를 향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아서 당신 따위도 저 모양인 거야. 애들이 누굴 보고 컸겠어? 다 부모 보고 크는 거지. 어떻게 된 게 어른한테 사과 한 번을 안 하고 저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어? 싸가지 없이. 우리 형부가 변호사인데 나 이거 가만히 안 둘 거야. 저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싸게 잘라버려서 이 세상에 발도 못 디밀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듣는데도 딸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꽃방귀를 뀌었고 되려 무릎 꿇고 있는 제게 짜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땐 이게 딸의 잘못이 아닌 다 제 잘못 같았어요. 내가 딸한테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애가 이렇게까지 어긋나진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온몸이 죄악으로 짓눌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딸은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날 또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딸한테 왜 사냐며 나가 죽으라는 말까지 했고 결국 딸은 제 아빠한테 내쫓겨져서 가출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저건 자식도 아니라며 입 하나 줄었다고 없는 셈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애빈으로 난할 거면 이혼하자고 나 혼자라도 딸을 키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딸을 찾으러 거리를 헤맸죠. 그러다 가까스럽게 딸을 찾았는데 세상에 딸이 지보다 3, 4살 많아 보이는 남자와 함께 지하방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서 딸에게 그 남자를 신고한다고 하니 갑자기 딸이 흥분을 하며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냐며 날카로운 걸 가지고 와서
지 몸에 대고 본인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신고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걸 보자마자 거의 졸도 직전으로 비명을 질렀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며 신발도 채 신지 못한 채 나왔어요. 딸은 제가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 등 뒤에서 신고를 하거나 찾아오면 당신 보는 앞에서 확 죽어버릴 거라고 하는데 일단 애는 살리고 보자 싶어 집을 나왔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딸이 피를 많이 흘린 것 같다고요. 저는 119가 올 때까지 목을 매며 울었고 집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 119가 와서 딸은 씻고 가서야 그제서야 숨을 돌렸죠. 그런데 이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4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니까 여기서 더 잘못되면 정말 큰일이란 생각에 일주일에 3번씩 딸 몰래 딸이 사는 곳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때를 봐서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려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든 저 혼자 딸을 키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지켜봤는데 역시나 딸은 그 남자와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눈 한쪽이 시퍼랬고 또 어느 날은 무더운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원래 말랐던 몸은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는데 애미가 돼선 자식의 그런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딸이 제 앞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선 데리고 나와야겠다 생각해 무작정 그 집을 쳐들어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집을 쳐들어갔을 때도 그놈은 저희 딸에게 손을 대고 있었고 유리로 된 테이블을 들어서 던지려는 순간 저는 초인적인 힘으로 온몸을 내던져 딸을 감쌌어요. 그리고 유리가 깨지면서 유리 파편들이 제 등이고 어깨까지 다 박히게 되었어요. 딸은 그런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고 저는 딸의 비명 소리를 마지막으로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 입원실이었는데 제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유리 파편들의 어깨 근육까지 깊게 박히는 바람에 인대가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왔으면 봉합수술을 더 일찍 받았을 수 있었는데 딸이랑 그 남자랑 실랑이를 하다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술은 했지만 40%밖에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며 원래 인대 조직에는 혈관이 얼마 없는 편이라 혈액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의 양이 굉장히 적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와 재활을 계속 병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절막 속에서도 희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딸이 저 때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저는 딸을 붙잡고 병원이 떠나려고 할 듯이 펑펑 울었어요. 딸은 제가 다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고 학업은 어차피 늦었으니 곧바로 취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18살 때 미용실에 취직을 해 미용학원을 다니며 일을 배웠고 그 나이 때 애들보단 조금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도 벌고 경력도 쌓았어요. 그리고 남자도 질렸다며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저 일에만 매진하며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도 저랑 같이 병원에 가거나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10여 년 전 제가 딸에게 해주었던 추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로 저랑 함께한 추억들이 다 기억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헌신을 다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난 그동안 엄마 속이나 썩이고 아프게만 했네. 너무 미안해. 못난 딸인데도 나 끝까지 붙잡아주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 나 이제 진짜로 제대로 살 테니까 엄마도 나 버리지 마. 그럼 엄마가 널 왜 버려? 넌 내 인생 전부인데 엄마도 고마워. 이렇게 다시 돌아와주고 또 잘 살아줘서. 내 딸은 20살 중반까지 저금도 꽤나 많이 한 상태였고 일도 본인 적성과 잘 맞는다며 평생 직장으로까지 여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독립을 해서 자기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운이 좋게도 딸과 친하게 지낸 원장님이 가게 3개 중에 하나를 딸에게 넘겼고 딸은 11년 만에 29살이란 나이에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5년 만에 목 좋은 곳에 분점을 하나 냈죠.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한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놀랬고 심지어 애비라는 사람도 이제서야 나는 우리 지혜가 잘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진작에 그 전부터 자기 딸 좀 따뜻하게 받아주지 이제야 본인한테 잘하고 용돈도 팍팍 주니 아주 속 보이는 말을 하는데 예민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전 엄마로서 너무 뿌듯하고 그냥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결혼은 안 할 거라던 비혼주의의 딸이 생각지도 못한 때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부러 저한텐 말을 안 하고 신중을 기했다고 했어요. 워낙 야무지고 똑똑한 딸이니 잘 골랐을 거라 생각하고 사위를 보게 되었죠. 사위는 딸의 미용실 손님이었는데 직업은 구급 공무원이었고 첫인상부터가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예측이 부모님의 여이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다는데 모난 부분 없이 티 없이 밝게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사위에게도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었다는데 사위가 그랬대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며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며 딸을 위로해 주었다는데 저도 늘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사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니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말하길 사위는 감정의 기복도 별로 없어 한결같아서 본인을 잘 컨트롤해준다며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정한 거라고 했어요. 딸의 결정대로 그 둘은 결혼을 해서도 잘 살았고 사위는 정도가 많아서 항상 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제게 주고 챙겨주곤 했죠.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단 월급이 적지만 이번에 성과금이 좀 나와서 어머님 용돈 좀 챙겼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장인 어른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고 윤서방 지난달에도 용돈 줬잖아. 자네야말로 이걸로 지혜랑 뭐 맛있는 거 사먹지. 번번이 나랑 장인 챙기느라 이거 미안해서 어째? 아이고 뭐려?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얼른 승진해서 어머님 용돈도 더 드리고 할게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저도 이런 사위가 예뻐서 뭐 하나라도 더 주곤 했네요. 사위는 딸의 사업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항상 기복 없이 묵묵히 지켜봐 주었는데 늘 말없이 딸을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까지 잘해주니 저는 마음이 든든했죠. 딸도 사는 게 안정이 됐는지 그 덕분에 결혼 3년 만에 또 대학가 근처에 분점을 하나 내게 되었어요. 딸은 이게 다 윤서방 덕분이라며 사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음 항상 안 좋은 일이 뒤따른다고 딸이 3호점 공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사다난했던 딸이 이제야 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나보다 했는데 그대로 혼수 상태가 되어 깨어나지 않았죠.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기를 반복했죠. 의사 선생님은 딸의 혈압이 너무 낮아서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약물을 투여해 뇌의 부종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그 또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선은 의식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일 위험한 완전 혼수 상태가 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땐 그런 말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무조건 딸이 깨어나길 바랐어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딸은 깨어날 생각을 안 했죠. 혼수 상태라면 제가 하는 말은 다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해 저는 매일같이 딸의 병원에 가 딸의 손을 잡으며 일어날 수 있다고 의지를 가지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늘 한결같던 사위는 딸의 혼수 상태로 완전히 무너져 매일매일을 술로 쩔어 살았죠. 회사도 안 나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딸한테 미안하고 얼굴 볼 면목이 없다고 찾아오지도 못한 사위였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딸이 없는 딸의 사업체는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고 그제서야 사위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더라고요. 3호점까지 오픈한 마당에 그냥 두고만 볼 순 없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지혜 대신 사업 운영하면서 지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사업 지혜가 어떻게 키우고 일군 건데 그대로 무너지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지혜 깨어났을 때도 잘 지켰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주세요. 우리야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근데 자네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까지 한 건데 괜찮겠나? 그래, 나도 장인어른 말대로 너무 고마운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네. 우리가 뭐 아는 것도 없고 나서서 할 수 없는 것도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지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걸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지혜가 소중한 건 저한테도 소중하니까요. 사위의 말대로 저인 딸의 사업체를 전적으로 사위에게 맡기기로 했고 사위는 미용 기술이 없으니 직원 관리와 매장 관리 그리고 운영 회계를 도맡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위를 대신해 딸을 돌보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저녁 늦게 딸의 병원에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직원 3명과 함께 왔더라고요. 딸의 상태를 아무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사위였는데 그 직원들은 딸과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어서 데리고 왔더군요. 그중 한 명은 누워있는 딸을 보고 우열을 하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다들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사위가 그 직원이랑 저희 딸을 자주 보러 오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제가 병원에 없는 사이에 사위가 또 그 직원과 함께 병문안을 왔는데 1인실을 쓰는 딸의 입원실에서 둘이 외도를 하다가 관계 장면을 간호사한테 들켰다는 겁니다. 그걸 간호사가 이야기하는데 사위가 저한텐 절대 말을 하지 말아달라며 돈까지 줬다네요. 근데 그 간호사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 제게 돈을 돌려주며 그 말을 하는데 그걸 듣고는 피가 거꾸로 쑤셔서 눈에 핏줄까지 터졌어요. 어떻게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저를 옆에 두고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냐며 둘 다 미친 것들 아니냐며 방방 뛰었죠. 당장이라도 사위 명사를 잡아 족치고 싶었고 그 상간녀는 때려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 간호사가 제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물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니 변호사도 외도 증거를 모아야 된다며 그걸 토대로 대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누워있는 딸을 대신해 사위도 모르게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역시나 사위놈은 그 간호사에게 불륜행각을 들킨 이후로 병원에 오지 않았고 딸의 병원을 더 좋은 데로 옮기자고 하더라고요. 딸을 위하는 척 생각하는 척 하면서 지 더러운 행각을 감추려 한 거죠. 저도 옳다구나 싶어 딸 병원을 바꾸는데 동의를 했어요. 그래야 입원실 곳곳에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그 둘의 불륜 행각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위와 그 직원을 유인했어요. 근데 윤서방, 그때 우리 지혜 보고 울었던 직원 말이야. 그 직원은 요새 왜 안 와? 우리 지혜를 많이 생각해주고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병원도 옮겼으니까 나도 얼굴 좀 볼 겸 같이 한번 와. 반찬도 좀 전해주게. 아, 네 장모님. 그렇지 않아도 박 실장이 지혜 보고 싶다 했었는데 언제 한번 데리고 올게요. 요즘 바빴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사위는 그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왔고 저는 제 계획대로 그 둘만 남겨놓고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병원에 나왔어요. 제발 둘이 뭐라도 해라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야 증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동동거리는 심정으로 사위가 병원에서 나왔다는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고 한두어 시간 뒤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 녹음기며 소형 카메라를 회수했어요.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부터 재생을 했죠. 역시나 제가 나가자마자 그 둘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 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이번에는 조심하자. 그때처럼 또 걸리면 큰일 나.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우리 둘 다 필 받아서 주체를 못했지. 근데 은근히 스릴 있고 재밌지 않았어? 그렇긴 했지. 짜릿하더라. 그런 김에 오늘도 그때처럼? 아우 진짜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서비스 확실하게 해줄게. 만약에 들키면 그땐 진짜로 큰일 나.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다행인 게 병원으로 옮겨서 오니 좋았어. 그리고 장모도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그 간호사도 확실히 있다던 것 같고. 하긴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지 한 달 월급은 그냥 꽁으로 번 거야.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근데 오빠, 내가 어디서 봤는데 혼수 상태라고 해도 다 듣고 있다고 하더라? 그럼 오빠, 와이프도 다 듣고 있겠다. 할 게 뭐야? 그리고 지가 들어봤자 어쩔 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일어날 사람이었음 벌써 일어났겠지. 암튼 나는 이 사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빨리 떠나야 제게 다 내게 되는데. 우리 자기도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 쟤 가면 눈치 보는 것도 이제 끝이야. 우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내용 외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딸이랑 결혼을 한 것도 결국 딸의 돈 때문이었다더라고요. 그동안 바른 척 슬픈 척 했던 사위의 모습들이 가식 같았고 너무 역겨웠어요. 남편도 그걸 듣곤 둘이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본 순간 눈이 돌아가서 제가 말리기도 전에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사위를 찾아갔어요. 사위는 저희 앞에서 빌고 잘못했다며 또 빌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위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그 증거들 가지고 당장 변호사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남편이 사위를 찾아간 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다음날 제가 변호사 사무실로 증거들을 가지고 가는 길에 소위 말하는 퍽치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가방을 통째로 빼앗겼는데 그 안에 녹음기고 카메라고 다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뺏긴 거죠. 퍽치기를 당하는 순간 사위놈의 짓이라는 게 틀림없었고 아차 싶었어요. 결국 빈털터리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 저보고 혹시 그 파일들을 딴 곳에 옮겨놓거나 백업시켜 놓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60다 된 노인네가 백업은 보고 컴퓨터로 옮기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 턱이 없었죠. 저는 완전히 눈뜨고 코를 베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사위놈이 병원에 찾아왔더군요. 내가 그랬지? 내가 불량배들 시켜서 그거 뺏어오라고 한 거지? 야, 이놈아. 야, 이 천벌받을 놈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이것까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너 아주 콩밥 먹일 거라고 이놈아.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누가 그래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선량한 사람 잡고 있어 아주. 당신이야말로 무고죄로 고소 한번 당해볼래요? 아니, 저 무식한 인간이 나 때렸으니까 폭행으로 고소할까? 뭐? 당신? 이놈아, 내가 제대로 미쳤구나? 제대로 미쳤어. 이 더러운 놈, 너 빨리 우리 딸하고 이혼해. 이혼하라고. 내가 미쳤어? 약 먹었어? 당신 딸하고 이혼하게. 나는 당신 딸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혼 안 할 거야. 그리고 막말로 더러웠음 당신 딸이 더 더러웠지. 과거에 온갖 더러운 짓 하고 다녔잖아. 그거 알면서도 내가 결혼해줬음. 아,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어? 당신 딸, 나 아님 남자도 못 만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맘 같아선 저딴 소리를 하는 사이에 이빨을 싹 다 뽑아놓고 뒤집어 놓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했던 게 변호사님이 절대로 상대방에게 손을 대거나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송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요. 그냥 외도 증거를 모으는 데만 집중하자고 했죠. 남편도 그 소리 듣고 혈압이 올라서 뒷목을 잡고 링거까지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악랄한 사회놈이 그 이후부터 아무런 증거를 안 남기는 겁니다. 그 바람핀 실장이란 여자는 미용실에서 해고까지 시키고 절대 만나지 않는데 사람까지 붙여봤지만 물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되려 그 둘이 헤어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환장을 노릇이었고 미치고 팔짝 뛸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던데 새벽에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당장 오라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덜컹해 혹시 딸이 잘못 듣냐고 물었어요. 근데 제 걱정과는 달리 딸이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희 부부는 정말로 깨어난 딸을 2년 3개월 만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선 정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며 당장은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눈을 깜빡이거나 표정을 짓는 방법으로 서서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딸이 깨어나서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지만 사위에겐 절대로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됐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변호사님과의 상의 끝에 사위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병원을 또 옮기기로 했어요. 사위놈이 알 수 없는 산수 깊은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딸은 그곳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소통을 하기 시작했죠. 딸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했고 몇 달도 안 돼 돌진한 아기처럼 소리를 내며 키보드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쓸 수 있게 됐어요. 딸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은 가엾게도 본인 남편 안 보였는데 딸에게 사위의 불륜과 거짓된 모습에 대해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딸이 또 충격을 받으면 안 될 텐데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치 빠른 딸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사위와 망설이는 제 모습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더라고요. 딸은 되려 절 안심시키듯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 또한 언젠간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얘기해 주었어요. 사업 얘기부터 불륜의 증거를 놓쳤다는 말까지요. 그러니 딸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당장 은행에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된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봐야겠다면서요.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본인이 처음 일을 할 때부터 매달 얼마씩 저금을 해둔 돈이라는데 그 돈으로 나중에 저희 부부에게 시골에 집을 지어주려고 했대요.
근데 그 통장이 체크카드와 연동이 되어 있어 사위놈이 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 카드의 존재는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딸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떼보니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돈을 긁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 천하의 치졸한 사위놈은 지 카드도 있고 사업도 지가 굴리고 있으면서도 사적인 돈까지 제 딸의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딸은 이걸로 외도의 증거를 찾아보라고 했고 변호사에게도 그걸 넘기니 변호사님이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을 알려주는데 사위놈을 외도뿐만이 아니라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가족끼리는 절도로 신고를 해도 벌을 안 받는데요. 근데 이 사건을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저희 딸이 아닌 현금 인출기 관리자가 피해자가 돼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네요. 쉽게 말하자면 사위놈이 제 딸의 카드를 훔쳐서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기에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관리자가 돼서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며 사위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이것까지 엮어서 혼인파탄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호소하면 위자료 액수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는 바로 사위를 형사고발했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딸을 찾아오지 않았던 사위놈은 고발장을 받자마자 예전 병원으로 저희를 찾아갔나 봐요. 근데 사라진 딸과 저희를 수소문해 요양병원까지 왔는데 요양병원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저희 딸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딸의 다리를 붙잡고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딸이 그런 사위놈에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혼하자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제야 살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는데 딸이 깨어나자마자 이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비겁한 사위놈은 이혼해줄 테니 그런 고소만이라도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사위놈을 들어 바닥에 냈다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리고는 사내놈으로 태어나서 평생 내 딸한테 빌부터 살려고 했냐며 너는 기생충 벌레만도 못한 인간도 아닌 놈이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놈을 소송한 후 저희 딸은 하루에 7, 8시간씩 필사적으로 재활했어요. 몸이 회복돼야 재판도 받고 승소도 할 수 있다면서요.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말은 어느 정도 더듬거리며 느리게는 할 수 있었고 혼자 힘으로 휠체어 미는 것까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사위놈의 절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을 해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그 결과로 이혼소송도 완전한 승소를 거둘 수 있었어요. 사위놈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했고 나중엔 변호사 선임비도 없어 본인 혼자 변호를 하는데 재판장에서도 울고불고 한 번만 봐달라며 질질 짜더군요. 저는 저희 가족에게 저질렀던 죄값 제대로 받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 딸은 온전히 재활에만 집중을 하려고 갖고 있던 사업장 3개는 다 넘겼어요. 건강만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게 일이라고요. 저도 돈보단 딸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딸이 하는 대로 지켜봤어요. 그리고 언제인지 한 번은 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죄가 많은 것 같다고요. 제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내 자식이라면 어깨에 앉은 먼지라도 털어주고 싶다 하잖아요. 그 먼지마저 무거울까 봐요. 근데 이 세상 내 목숨보다도 귀한 딸이 나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곤 내가 대신 받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죠. 저는 그런 딸에게 옛날에 속 썩였던 것마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니 그런 죄책감 갖지 말라고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죽어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요즘은 정말 많이 회복된 딸과 간간히 주말마다 교회로 나가 콧바람도 쐬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요. 꼭 딸 8살 때 같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하는 기분이에요. 다신 돌아오지 않을 추억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이 느끼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